고금소총과 야담. 붉은 깃발을 알아보고 귀신의 원한을 갚아준 부인. 옛날 밀양원이 있었는데 중년의 부인을 잃고 곁에는 소실과 며느리, 그리고 혼이 나지 않은 딸뿐이었습니다. 딸은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어머니를 잃어 유모가 그녀를 길렀으니 유모를 어머니처럼 대하며 함께 별당에 거처했습니다. 밀양원은 딸을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딸이 유모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읍내 촌락을 두루 찾아봤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밀양원은 큰 충격을 받아 혼이 나가고 정신이 이상해져 울부짖고 마구 소리 지르며 통곡하고 다른 빡질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벼슬을 그만두게 되어 한양으로 돌아왔고 곧 죽었습니다. 그 뒤 밀양원으로 제수된 사람들은 다 부임하는 날에 죽었습니다. 서너 명이 매번 이같이 죽어나가니 벼슬아치들은 밀양 관할을 흉가로 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기 가면 바로 벼슬을 제수해 준다고 해도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정에서 이를 크게 걱정해 어느 날 조참에 명을 내려 문관, 음관, 무관 등 모든 전현직 관원을 대궐안에 모아 자원자를 뽑으려 했습니다. 이때 한 무변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군으로 오래 근무하다가 무신겸 선전관이 되어 육품에 올랐는데 곧 상을 당해 관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그는 나이가 60에 가까웠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이 뼈에 사무쳐 옷은 10년에 한 벌, 밥은 30날에 9번을 겨우 얻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문 밖에 나가지 못한 지도 오래되었으니 명사나 제상 중에 안면이 있는 자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가 밀양원 사건을 듣고 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꼭 자원하고 싶지만 죽을까봐 겁나 감히 마음을 먹지 못하겠네. 처가 말했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뭐가 두려워요? 부임하는 날 바로 죽는다 해도 태수라는 이름은 없잖아요. 요행이 죽지 않는다면 천만다행 아니겠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꼭 자원하세요. 무변은 그 말이 옳다 여기고 조참에 참석하러 대궐로 갔습니다. 그가 대열에서 먼저 나와 아뢰었습니다.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원컨대 자원하고자 합니다. 임금이 이를 가상하게 여기고 개정하여 담부하고 그날 조정에 출발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무변은 집으로 돌아와 걱정하며 탄식했습니다. 당신 말에 따라 자원하기는 했지만 나는 장차 죽을 거라는 걸 잘 아네. 그래도 태수 이름을 얻고 죽으니 여한은 없지만 우리 가족들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연결해야 하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소. 처가 말했습니다. 이전 원들이 죽은 이유는 모두 수명이 짧았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제가 비록 여자여도 귀신을 감당할 수 있으니 부임하실 때 저와 동행하시는 게 어때요? 무변은 아내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읍 경계에 이르니 관속들이 차례로 현신했는데 그 기색을 살펴보니 무변을 오일경조로 생각해서인지 공경하거나 삼가는 뜻은 전혀 없고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 사람이 따라온 것을 더욱 골치 아프게 여겼습니다. 관아에 들어가니 안팎 관사는 전혀 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허물어진 벽과 파헤쳐진 구들장 등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모두 수심을 자아내고 정신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황혼 무렵이 되니 동인과 급창은 보고도 없이 물러가 버렸고 관하는 사람 자취가 사라져 텅 비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정말 무서울 겁니다. 서방님은 안채에 들어가 계셔요. 제가 남자 옷을 입고 관아에 앉아 동정을 살펴볼게요. 부인은 촛불을 밝히고 혼자 앉았습니다. 삼경이 되니 호련 어디선가 한 줄기 음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차가운 기운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한 처녀가 헝클어뜨린 머리, 발가벗은 몸으로 온몸에 피를 흘리며 손에 붉은 깃발을 들고 순식간에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통함을 풀지 못해
호소하려고 왔구나. 내 너를 위해 원수를 갚아줄 테니 조용히 기다리고 있거라. 다시는 나타나지 말고. 처녀가 감사의 절을 올리고 떠났습니다. 부인이 안채로 가서 원에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아까 왔다 갔으니 이제 두려워할 것 없어요. 바깥 관사에 나가서 주무세요. 원은 몹시 두려웠지만 부인의 거동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큰 마음을 먹고 동원에 가서 누웠습니다. 전전긍긍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날이 밝아왔습니다. 문 밖에 사람 발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말소리가 흉흉했습니다. 창틈으로 보니 군교와 아전, 관노, 사령, 동인들이 집자리와 빈가마니를 들고 모여 수군거리며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먼저 마루로 올라가 문을 열어보아라 하며 서로 방안 확인하기를 미루었습니다. 저마다 상대방 눈치만 볼 뿐 먼저 올라가려는 자가 없었습니다. 원이 의관을 바로 하고 앉아 창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곳. 들고 온 것들은 다 무엇인가. 아전들은 깜짝 놀라 신인이 내려왔다 여기고 당황해서 달아났는데 그 모습이 새와 짐승이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기러기처럼 대열을 이루어 절을 올렸습니다. 원은 그제야 전날 당번을 빼먹은 자들의 죄를 다스려 좌수와 수리를 모두 그만두게 했습니다. 호령은 엄격하고 분명하며 질서정연하게 법으로 다스리니 관속들은 두려워 감히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원이 집으로 들어가 부인에게 지난밤 겪은 일에 대해 물으니 부인이 자세한 사연을 하나하나 말해주었습니다. 이는 분명 전임 원님 따님의 혼입니다. 흉안의 손에 원통하게 죽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도망간 것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모름지기 몰래 염탐에 이름이 죽이란 놈이 있으면 잡아와 많은 말 할 것 없이 엄한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하관이 아침마다 상관을 뵈는 일이 끝나고 우연히 장교 명단을 살폈는데 본청 집사 중 죽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원은 관아 뒤에 엄숙하게 갖가지 형장을 갖추었습니다. 죽이란 자를 잡아오게 해 불문곡직하고 곧바로 묶고는 큰 칼을 씌워 형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아래를 막론하고 마을 사람이 다 놀라며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했습니다. 원이 따졌습니다. 전임 원님의 아기씨가 있는 곳을 너는 필시 알리렸다. 형을 가하기 전에 곧바로 일일이 고하렸다. 원은 도임하던 날 죽음을 면했던 까닭에 모두 그를 신명처럼 여기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티끌 하나라도 기만하고 숨길 수 있을까? 하물며 그자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기에 비록 남이 몰라도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자신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듣는 순간 혼비백산에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으니 감히 사실을 숨길 꾀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우곡절을 일일이 자백했습니다. 그는 전임 원이 영남루를 둘러보려고 행차했을 때 몰래 처녀를 보고 욕정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또 처녀에게는 유모뿐인데 처녀가 별실에서 유모와 함께 살며 유모에게 친어머니처럼 기대어 유모의 말이라면 반드시 따른다는 소문을 듣고 유모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유모와 두터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유모에게 처녀를 유인해 모처까지 데려다주면 천금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장소는 내아 후원 대나무 숲으로 으슥한 곳이라 내아와도 멀고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십 경의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곳은 전임 원에 돌아가신 부인께서 때때로 바람을 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유모는 재물이 탐나 처녀를 데리고 중로 위로 가서 달구경을 했습니다. 그놈은 대나무 숲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 처녀의 허리를 끌어안고 대나무 숲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 했습니다. 처녀는 통곡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 지경이 되자 그놈은 이래든 저래든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차고 있던 칼로 그녀를 찔러 죽였습니다. 또 유모를 죽이지 않으면 일이 쉽게 탄로날 거라 생각하고
유모도 찔러 죽였습니다. 양쪽 겨드랑이에 시신을 하나씩 끼고 담을 넘어가 광가주산에 인적이 닿지 않는 곳에 몰래 묻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아는 자가 없었다 합니다. 원은 그 사연을 가명에 보고하고 그날 바로 그놈을 때려 죽였습니다. 땅을 파 처녀의 사체를 보니 얼굴색은 살아있을 때와 같았지만 혈흔이 낭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혀 염하고 시신을 관에 안치한 다음 본가에 알려 선산 옆에 장사 지내게 했습니다. 중루는 허물고 대나무는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태수가 신명하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퍼졌습니다. 이로부터 그는 여러 번 변방의 방어사와 병사, 수사가 되었다가 평안도 통제사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도임하는 곳마다 먼저 소문이 자자해 명을 내리지 않아도 행하고 위험을 부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감히 속이거나 숨기지 못하니 그는 가는 곳마다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술책으로 재상을 속인 하인. 옛날에 한 대신이 있었는데 성질이 모질고 급했습니다. 그는 평안도 관찰사가 되어 각 읍을 순행하며 다녔는데 도로에 돌멩이가 박혀 있으면 우두머리 향리를 잡아와 그 돌멩이를 이로 뽑게 하고 몽둥이로 발뒤꿈치를 때려 피를 토하며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행동거지가 못마땅하거나 차와 음식 등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형벌을 가하고 곤장을 쳐서 10중 8구는 죽게 하니 모든 읍이 떨었습니다. 그의 행차가 어느 읍에 다다르자 아직 그가 읍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아전들이 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때 어리고 어여쁜 한 기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사또도 사람인데 어찌 이리도 두려워하세요? 그분이 생사람을 잡아먹기라도 한답니까? 제가 잠자리 시중을 들면 각청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며 순사또로 하여금 발가벗고 방문을 내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청에서 저를 후하게 대접하시겠습니까? 아전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우리 청에서 내게 후한 상을 내릴 것이다. 기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두고 보세요. 행차가 관청에 들어오자 그 기생이 순사또의 수청을 들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8월. 낮에는 더웠지만 밤이면 서늘했습니다. 순사또가 기생을 보고 잠자리 시중을 들게 했는데 창문 가리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생이 춥다는 신용을 하니 순사가 물었습니다. 추우냐? 방문을 닫지 않아 찬 기운이 몰려오네요. 그럼 하인을 시켜 창문 가리개를 내리게 할까? 기생이 말했습니다. 이미 밤이 깊었으니 어찌 그들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순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쩐다. 기생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키가 닿지 못하니 사또님께서 잠시 창문 가리개를 내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내 행동거지가 해괴하지는 않을까? 기생이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 볼 사람이 없어요. 순사가 어쩔 수 없이 발가벗은 몸으로 일어나 가리개를 내려 방문을 닫았습니다. 하인들이 좌우에서 몰래 보며 입을 가리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읍은 한 사람도 죄를 얻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니 여러 아전이 기생에게 후한 상을 내렸습니다. 순사가 재상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돈 재상 댁에 초상이 나니 그 댁종 한 명이 파견되어 왔습니다. 재상이 뭘 시키려고 부를 때마다 꼭 새로운 종이 명령에 응했는데 그때마다 이 요강이나 벼룻집 등을 발로 차고 뒤엎었으며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는 등 일마다 뜻에 거슬렸습니다. 재상은 그 고달픔을 이기지 못해 매번 여러 종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쩌자고 너희만 편하려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신출내기 종에게만 일을 시켜 그르치게 하느냐.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종들도 그를 말리며 주인이 불러도 응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몸을 빼내 먼저 나가니 재상이 이를 보고 문득 화내며 또 다른 종들을 꾸짖었습니다.
한 달여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하루는 해국리의 결혼이 생겼는데 그 종이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소인이 이 자리를 얻고자 하옵니다. 재상이 그를 뚫어져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마. 이어 채지를 꺼내주었습니다. 다른 종들이 일시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인은 몇 년이나 고생했습니다. 소인은 몇 대 동안이나 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신출내기 종에게 제일 처음 나온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까? 재상이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너희도 자리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누구에게 기대어 자리를 도모할 수 있겠느냐. 저놈이 계속 우리 집에 있다가는 내가 화병이 나서 곧 죽어버릴 것이니 차라리 얼른 저놈을 처리해버리는 게 낫다. 다시는 여러 말 말거라. 그러고는 그 종을 차출했습니다. 얼마 뒤 종이 와서 아련하는데 그를 불러서 무엇이라도 시키면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그 뜻에 꼭 맞으니 100번 1000번 영리했습니다. 재상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내가 온갖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리바리했던 이전보다 훨씬 나으니 좋은 자리를 얻어서냐. 종이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무슨 말이냐. 소인이 대감님 문화에 처음 왔을 때 겸종술을 헤아려 보니 30이 넘었고 소인은 그 끝자리에 있었습지요. 겸종들이 차례대로 관아의 빈자리를 얻는다면 소인은 늙어 죽을 때까지 못 얻었을 것입니다. 대감님의 기질을 가만히 살펴보니 매우 엄하고 급하시기에 고의로 노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감님께서 고통을 감당치 못하게 하면 필히 저를 먼저 보내주실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몰지각한 행동을 해서 오늘 여기에 이른 것이옵니다. 재상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제갈량이라 할 만하구나. 내가 속았다니 원통하도다. 재산을 일구려고 각방을 쓴 부부. 상주에 김생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고아가 되었고 가난했기에 여러 해 동안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며 품삯을 모아 26에야 철을 얻어 가산을 꾸릴 계획을 짤 수 있었습니다. 김생이 아내를 맞이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처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윗간 방문을 막아야겠습니다. 3칸짜리 집이었는데 상방의 윗간과 아랫간이 통하는 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 부부는 둘 다 빈궁한데 동침하면 자연히 자식을 낳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아들을 낳으면 내년엔 딸을 낳을 것이니 자손을 보는 즐거움이 좋긴 좋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식구가 늘어나고 혹여 누가 병에 시달리기라도 하면 재산의 손실은 어찌하겠습니까? 당신은 윗간에 거처하며 신을 삼고 저는 아랫간에 거처하며 길쌈하기로 해요. 그렇게 10년 동안 매일 쭉 한 그릇만 먹으며 가업을 이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생은 그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문을 닫아 걸고 따로 지냈습니다. 매일 저녁 날이 어두워지면 부부가 뒷마당에 흙구덩이를 팠는데 67개 파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또 섣달 금음에는 주머니를 많이 만들어 큰 동네 머슴과 노비들에게 나눠주어 개똥 한 석씩을 얻었습니다. 초봄에 얼음이 풀릴 때는 파둔 구덩이에 개똥을 가득 채워서 봄보리를 심었습니다. 그해 대풍년이 들어 100여 짐을 거두었습니다. 이어 담배를 심어 수십 전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지 6, 7년이 되니 돈과 곡식이 가득 찼지만 부부는 여전히 죽만 먹었습니다. 9년째 되는 해 섣달 금음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10년이 되어가니 밥을 먹고 싶구려. 아내가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10년 기한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만 먹기로 했는데 하루 사이를 참지 못해 먼저 계율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김생이 겸연쩍어하며 물러났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부부는 과연 큰 부를 쌓아 그 도에서 갑부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호라비로 살아온 김생이 처와 동침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자수성가했으니
누추한 집에서는 동침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침내 부부는 큰 집을 지어 들어갔습니다. 김생 내외가 처음부터 늦은 나이에 만난 데다 이후로도 10년이나 지났으니 출산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김생이 이를 걱정하며 탄식하자 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업을 일구었으니 이를 주관할 사람이 꼭 필요하죠. 당신이 원근의 친척집을 두루 돌아다니며 괜찮은 사람을 택해 양자로 삼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친자식보다 양자가 더 낫지 않겠어요. 정을 주고 어루만지며 키우면 자기가 낳은 자식과 차이가 없을 겁니다. 마침내 같은 성을 가진 남자아이를 양자로 얻으니 그가 바로 상산 김씨였습니다. 그 후손이 크게 번성하고 집안에서 대대로 고관대작이 나왔다 합니다. 은 주머니를 돌려준 강도. 조선시대에 각도의 역참을 관장하던 문관 종육품 외관직 허정은 풍모와 위위가 빼어나고 의기가 탁월해 높은 벼슬아치들도 그 앞에 스스로를 굽히고 낮출 정도였습니다. 허정이 일찍이 평안도로 가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새벽에 길을 떠나 주막이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길 위에 사슴 가죽 주머니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에게 주머니를 주어오라 하여 그 안을 살펴보니 은 수백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허정은 가죽 주머니를 안장에 걸어놓고 주막으로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떠나지 않고 머물며 종에게 문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게 했습니다. 정오가 지날 무렵 번쩍이는 옷을 입은 키가 훤칠하고 건장한 사람이 살진 말을 타고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주막 안에 혹시 큰 사슴 가죽 주머니를 주운 분이 계십니까? 마땅히 후하게 사례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몹시 당황해 다급한 기색이었습니다. 허정이 듣고 그를 불러들여 주머니를 잃어버린 연유를 물으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머니에 은 300냥이 있습니다. 안장 위에 주머니를 묶어두었는데 말이 사나워 거칠게 제멋대로 달리는 바람에 부득이 말에서 내려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주머니가 어딘가에 떨어진 모양입니다. 주머니를 찾을 수가 없어 제 뒤를 따라오다가 주운 분이 이 주막에서 쉴 것 같아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머니를 찾지 못할까 너무 걱정됩니다. 허정이 주머니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은 300냥은 적은 돈이 아니기에 내 출발하지 않고 주머니를 찾는 사람을 기다렸는데 다행히도 자네를 만났네. 그 사람이 크게 감동해 무수히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이미 잃어버렸던 물건이니 원컨대 반을 드리겠습니다. 허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만약 여기서 이로움을 챙기려 했다면 주머니를 가지고 갔지. 자네를 기다렸다가 돌려주었겠나. 사대부의 뜻과 행실은 본디 그러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게나. 그 사람이 은을 드리겠다고 간곡히 고달플 정도로 고집하니 허정은 부득이 그를 꼬집고 물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앉아서 주머니를 바라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더니 홀련 소리를 지르고 크게 통곡했습니다. 울부짖고 서럽게 우니 애정하여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허정이 매우 이상하게 여기고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통곡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아, 어르신은 어떤 사람이시고 저는 또 어떤 사람인가요? 이목구비도 같고 언행과 생활 형편도 같은데 이 마음은 어째서 같지 않단 말입니까? 어르신께서는 유독 이렇게 선하신데 저는 이같이 악을 행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어찌 크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강도입니다. 여기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부잣집이 있는데 밤을 틈타 들어가서 이 은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추격해 올까봐 은을 말에 싣자마자 산골짜기 좁은 길을 따라 다급히 세차게 말을 몰았기에 주머니를 단단히 맬 겨를이 없었지요.
큰 길로 나오자 말이 함부로 날뛰기에 고삐를 당겨잡고 달리느라 주머니가 떨어진 것도 몰랐습니다. 이런 때 사악한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과 말과 행장을 보니 어르신도 비난하신 것 같은데 어르신은 은 주머니를 썩은 흙처럼 보시고 주인을 찾아 돌려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르신을 보니 이 부끄러움과 통한을 또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이 저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린 까닭입니다. 이제부터 마음을 크게 고쳐먹겠습니다. 원컨대 어르신의 종이 되어 이 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허정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잘못을 고친 것은 참 잘한 일일세. 그렇지만 어찌 종이 된단 말인가?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상민입니다. 마음을 이미 고쳐먹었으니 어르신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제발 저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허정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었습니다. 소인은 마땅히 주인에게 은을 돌려주고 나서 제 처와 아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어르신의 행실을 귀감으로 삼고 일을 하면서 저를 더 고쳐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절을 하고 일어나 허정의 종을 불러 점사에 가서 술과 고기를 사오게 해올리고는 즉시 떠났습니다. 허정도 출발해 며칠 뒤 송도 판문점에 이르렀는데 그 사람이 처와 아들을 데리고 말 두 필에 가산을 싣고 이미 와 있었습니다. 허정이 그를 아주 기특히 여기고 은을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었습니다. 곧바로 그 집으로 가서 주인을 불러 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허정을 따라 경기도 광주 쌍다림 마을 집에 이르러 행랑방에 짐을 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허정이 드나들 때 언제나 그를 수행하니 그 돈독한 충성은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허정은 그를 매우 아꼈습니다. 그 사람은 허정의 집에서 늙어 죽었습니다. 생금을 얻어 부자가 된 양자. 개성조동지는 본관이 배천, 황해도 연백군이었습니다. 그의 집 재산은 수만 금이나 되었는데 팔도에 남의 장사하는 일에 시중드는 사람을 두어 그의 소유인 집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자손이 드문 종갓집으로 아들도 조카도 없었습니다. 늙은 부부가 양자를 얻으려 했지만 얻을 곳이 없어 근심했습니다. 하루는 조동지가 마루 위에 앉아 있는데 문 밖에 어린아이가 밥을 얻으러 왔습니다. 아이는 나이가 겨우 10살 정도였는데 바야흐로 한겨울 엄동설한인데도 용모와 골격이 잠옷 취할 만했습니다. 조동지가 아이에게 방으로 들어오라 하여 본관을 물으니 배천조 씨라고 대답했습니다. 조동지가 반가워하며 부모에 대해 물으니 아이는 어머니만 계시는데 지금은 성안에서 걸식하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조동지는 즉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 주고 나서 밥을 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자기 집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노비로 하여금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오게 해 형수라고 부르면서 가까운 마을의 작은 집에서 살게 했고 아이는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양부모에게 정을 붙였으니 자기 자식과 다를 바 없어졌습니다. 16살에 아이의 관례를 올리고 혼인을 시키고는 집재산 관리를 다 맡겼습니다. 아이가 부지런하고 빈틈없이 일을 꾸려가는지라 조동지의 뜻에 잘 맞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장성했으니 헛되이 놀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수천 금만 주시면 황해도와 평안도 도의지에 나가 장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동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개성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반드시 재물 불리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이런 사례로 봐도 내 말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5,000냥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평양에 도착하고 나서 한기생에게 빠져 몇 년 사이에 5,000냥을 구름 흩어지듯 눈 녹듯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 기생의 집에 남아 심부름꾼 노릇을 했습니다. 조동지는 이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그를 자기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생의 생모와 저도 쫓아내버렸습니다.
생모와 저는 성박 운막집에 기거하면서 옛날처럼 걸식했습니다. 조생은 다 떨어진 옷에 부서진 갓을 쓰고 기생집에 눌러 앉았지만 전혀 돌아갈 기약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기생이 관가 연회에 불려가서 조생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큰 비가 내려 조생은 집안 여기저기를 살폈는데 마당 가운데 금가루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근원을 찾아보니 뒷마당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금가루는 방문 앞 섬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조생이 앉아서 그 가루를 모아보니 몇 근은 되었습니다. 섬돌을 살펴보니 다듬이돌처럼 생긴 덩어리 전체가 모두 생금이었습니다. 조생은 기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기생이 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린 까닭에 자네에게 상당한 돈을 다 썼지만 자네 역시 지금까지 나를 대접해 주었으니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소. 부모님 곁에서 너무 오래 떨어져 지낸 것 같아 도리상 이제 돌아가야겠소. 기생이 그 말을 듣고 역시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우리 집에 오래 머물렀는데 제가 넉넉하지 못해 제 뜻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이 미안해요. 여러 해 동안 손님으로 있다가 오늘 돌아간다 하시니 저는 주인의 도리로서 서방님이 걸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기생은 그 자리에서 말과 마부를 얻어주었습니다. 조생이 말했습니다. 고맙고 고맙소. 그런데 내 소원 한 가지가 있어. 뒷방문 앞에 섬돌을 가져가고 싶소. 이 돌이 좋기 귀할 건 없지만 그대가 아침 저녁으로 발을 디딘 것이 아니겠소. 내 오늘 이 섬돌을 갖고 돌아가면 그대 얼굴을 보는 듯할 것이니 조금은 마음의 위로가 될 듯하오. 서방님이 제게 정을 두고 계신 거라는데 제가 어찌 돌 한 덩이를 아끼겠습니까?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조생은 즉시 그걸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때는 섣달금음이라 장사길을 떠난 개성 사람들이 모두 귀가하고 가족들은 성대한 음식을 준비해 오리정으로 나와 맞이했습니다. 이때 조동지 역시 차인들을 맞이하느라 오리정에 나와 있었습니다. 조생도 다 떨어진 도포 차림에 집신을 신고서 그 속에 있었으나 감히 나와서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허다한 차인과 주객이 반가운 기색으로 서로를 맞이했지만 조생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아도 그 앞에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간혹 그들을 알아보는 자들은 그걸 야유하고 조롱하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날이 저물자 조생은 성박 운막집으로 갔습니다. 조생의 어머니와 처가 조생을 원망하고 깊이 책망하는 말은 정말 듣고 있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조생은 감히 이런 반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생은 코를 골며 푹 자고 다음 날 편지 한 통을 써서 금과 함께 여러 번 싸서 봉해 처에게 주며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방에서 여러 차인과 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문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어 종을 불러 조동지에게 알리고 봉한 금을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조동지가 그걸 받고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자가 단연간 얻은 것이 비록 이것뿐이오나 전에 받은 5,000냥은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것을 먼저 바칩니다. 조동지가 봉한 것을 풀어보니 모두 생금가루였습니다. 가격을 계산해보니 6, 7천 금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러 차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며느리를 불러 들어오라 했습니다. 조동지의 처가 몹시 화내면서 욕하며 며느리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조동지가 말했습니다. 그럴 일이 아니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내 남편이 병 없이 돌아와서 잠은 잘 잤고 또 다른 일은 없었느냐? 아침밥은 잘 먹고? 너는 돌아가지 말고 여기 있거라. 지금 내가 나가서 내 남편을 만나보겠다. 그러고는 성 밖으로 나가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절을 하고 뵈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보낸 금가루가 적지 않던데 그걸 어떻게 얻었느냐? 그걸 얻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아주 큰 금괴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두었느냐? 아들이 행랑 속을 헤치고 금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조동진은 그걸 한번 보고 눈이 둥그레져 입을 쩍 벌리고 놀라 그 자리에 넘어졌습니다. 그가 한참 뒤 일어나서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관상은 속일 수가 없지. 내 처음 너의 상을 보았을 때 만석군 골격이었다. 그래서 내 아들로 삼았는데 과연 오늘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구나. 이 금덩어리를 주저하면 우리 집 전 재산의 10배는 되겠구나. 이 밖에 무엇을 바라겠느냐? 내가 전에 한때 외입한 것도 젊은 사람들이 예사로 하는 일이니 다시 말하지 말자꾸나. 즉시 집으로 들어오너라. 고개를 돌려 조생의 생모에게 말했습니다. 형수 씨, 요즘 날이 추운데 배고프거나 춥지는 않으셨어. 네, 지금 가마를 마련해 올 테니 즉시 옛날 집으로 돌아갑시다. 조동진은 집으로 돌아와서 전처럼 식구들을 모두 다 거느렸고 조생과는 다시 처음처럼 부자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아, 부자간 친함이 순식간에 허물어졌다가 또 순식간에 봉합되었도다. 재물에 이익이 있는 곳이 두렵지 아니한가. 그러나 시정잡배의 양자 문제가 걸려 있으니 너무 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